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조선시대 유배지의 풍경은 늘 비슷합니다. 외딴 섬, 낡은 초가집, 그리고 하얀 소복을 입고 먼 바다를 응시하는 깡마른 선비의 뒷모습. 고독과 절망, 그리고 임금을 향한 변치 않는 충심. 이것이 우리가 사극을 통해 학습한 유배의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그림 앞에서 조금 짓궂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그 선비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혼자였을까요? 당장 매일 먹어야 하는 삼시세끼는 누가 차렸으며 땀에 젖은 옷가지는 누가 빨았을까요? 평생 부탄자로 무게밖에 모르던 고위 관료가 갑자기 유배지에 도착했다고 해서 능숙하게 밥을 짓고 불을 지폈을 리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유배라는 형벌을 지나치게 비장하게만 바라봤는지도 모릅니다. 실록과 개인문집 깊숙한 곳에는 우리가 몰랐던 전혀 다른 풍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배지까지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가 아예 살림을 꾸린 사람들, 혹은 현지에서 새로운 여인을 만나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 감옥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의 유배지 말입니다. 조선의 법전에도 죄인이 부모나 처자를 데려가 수발을 들게 하는 부포관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고독한 충신이라는 환상을 걷어내고 나면 그 자리에는 치열하게 삶을 이어가려 했던 한 인간의 사생활이 남습니다. 오늘은 그 유배지의 닫힌 방문을 열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은밀하고도 인간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유배는 죄인 혼자만의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형법 근간이 되었던 대명률, 그리고 조선 후기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을 살펴보면 놀라운 조항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죄인이 유배지로 떠날 때 부모나 처자가 따라가서 수발을 드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부포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얼핏 들으면 국가가 가족의 정을 배려해준 인도적인 처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조항 뒤에 숨겨진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처절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당장 내일 배우자가 천리밖 외딴 섬으로 쫓겨난다면 주저없이 짐을 쌀 수 있으셨겠습니까? 당시 한양에서 유배지인 전라도 땅끝이나 경상도 거제도까지 가는 길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고행길이었습니다. 평생 집안에서 바느질과 글공부만 하며 살던 양반과 여인들에게 거친 산과 물을 건너야 하는 유배길은 세상 밖으로 내던져지는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죄인을 귀양 보낼 때 최소한의 이동 경로만 지정할 뿐 가족이 따라가는 데 필요한 노잣돈이나 식량은 일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사는 정몰당하고 집안은 풍비박산난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려면 남은 폐물을 팔고 빚을 내어 그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말 한 필, 가마 한 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갓난아이를 업고 울퉁불퉁한 흙길을 걸어야 했던 아내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유배지로 떠나는 남편을 따라 나서다가 길에서 병을 얻거나 끝내 유배지에 도착해서도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은 부인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내들이 그 지옥 같은 길을 함께 걷기를 택했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남편을 험지에 홀로 보낼 수 없다는 유교적 의리였을 수도 있고, 혹은 한양에 남아있어봤자 역적의 가족이라 손가락질 받는 멸시를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 길은 부부의 낭만적인 여행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탈출이자 또 다른 고생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도착한 유배지, 그곳에서는 과연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천신만고 끝에 유배지에 도착하면 그곳에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수주인과의 전쟁입니다. 조선의 유배용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지역의 일반 백성 집에 얹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라에서 죄인 먹여 살리라고 쌀 한 톨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입 하나가 덜컥 늘어난 셈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언제 역적으로 몰려 죽을지 모르는 죄인을 집에 들이는 것이 달가울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유배객이 도착하자마자 집주인이 방문을 걸어 잠그거나 끼니 때마다 노골적으로 눈치를 주어 굶기를 밥 먹듯 했다는 눈물겨운 사연들이 넘쳐납니다. 이때 가족을 동반한 유배객의 삶은 홀로 온 이들과 천지 차이였습니다. 아내가 함께 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내는 가장 먼저 깐깐한 집주인과 단판을 짓거나 가져온 폐물을 팔아 근처에 따로 쓰러져가는 초가라도 마련해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부엌에서 익숙치 않은 땔감으로 불을 지피고 현지 주민들에게서 얻은 거친 식재료를 다듬어 남편의 밥상을 차려내는 일, 그것은 오로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한양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초라하지만 적어도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가지가 제공되는 가정이 유배지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록과 문집을 보면 가족 없이 홀로 유배 온 선비들이 겪은 위생 상태는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와 빈대가 들끓고 한겨울에도 홑겨봇 하나로 버티다 동상에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반면 가족이 있는 유배객은 아내의 내조 덕분에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학문에 몰두하거나 동네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는 여유를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받는 수업료, 즉 학비로 쌀과 반찬을 얻어오는 것이 유배객들의 주된 생계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배지는 단절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비참한 생존의 현장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힘으로 버텨내는 또 다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콧대 높은 한양 양반들이 제주도, 흑산도 같은 낯선 땅의 주민들과 섞여 들어가며 비로소 백성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공간, 그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따라오지 못한 경우 외로움에 지친 유배객들은 때로 예기치 못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배객이 아내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홀로 그 먼 길을 떠나야 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18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혈기왕성한 사내들이 그 긴 세월을 오로지 책만 읽으며 수도승처럼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교과서나 위인전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조금은 낯설고 불편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현지에서 맞이한 새로운 인연,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선 후기 최고의 지성이자 실학자로 추앙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조차 이 문제에서만큼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강진 유배 18년, 강산이 2번 가까이 변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다산의 곁을 지킨 것은 한양에 있는 본처와 자식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지에서 그를 보필하던 한 여인이 있었고 여러 연구와 기록에 따르면 둘 사이에는 딸아이까지 태어났습니다. 훗날 유배가 풀려 한양으로 돌아가던 날, 다산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어린 딸을 떼어놓고 떠나야 했던 찢어지는 심정을 시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벗겨져 한양의 양반으로 복귀하는 순간 유배지에서의 인연은 함께할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적잖은 배신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절제와 법도를 논하던 선비가 어떻게 두고운 조강지처를 놔두고 딴살림을 차릴 수 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곰고업이 생각해보면 유배지에서의 첩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의 해소 대상만은 아니었습니다. 끼니를 챙겨주고 해진 옷을 기워주고 열병에 걸리면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는 유일한 보호자이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끔찍한 고독을 달래주는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낯선 땅, 적대적인 시선 속에서 그 여인들의 온기가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미치지 않고 그 방대한 저술 활동을 이어갈 정신적 여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목민심서 같은 위대한 저작들은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그 여인들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위에서 쓰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웅이기 이전에 춥고 외로운 한 인간이었던 그들의 사생활, 그것은 도덕적 잣대로만 재단하기엔 너무나 처절한 생전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아니었을까요? 유배지에서 현지 처첩을 들이거나 새로운 살림을 꾸리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한양에 두고 온 본가 가족들을 잊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은 더 애타는 법이지요. 천리박 외딴섬과 한양을 잇는 유일한 끈은 바로 인편을 통해 오가는 편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 속에는
우리가 아는 위대한 학자가 아닌 지지라리만큼 솔직하고 애달픈 한 남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추사 김종희 선생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던 추사는 아내 예안이 씨와 수십 통의 한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소가 터져 나오다가도 금세 코끝이 찡해집니다. 천하의 명필이자 대학자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의외로 소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내준 김치 맛이 예전 같지 않다. 이번에 보낸 젓갈은 너무 짜다. 속옷이 해졌으니 빨리 새 것을 보내라 같은 영락없는 철없는 남편의 투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까탈스러운 투정 이면에는 낯선 타향에서 오직 아내의 손길만을 그리워하며 의지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사랑 고백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역적의 아내라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디며 없는 살림을 쥐어짜 남편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애틋한 원거리 부부 생활에는 시간이라는 잔인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편지가 오가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1842년 11월 추사의 아내가 한양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있던 김정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아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몸이 아프니 약을 좀 보내달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내의 부고를 적은 편지와 아내에게 투정을 부리는 남편의 편지가 엇갈려 지나가는 그 비극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서야 아내의 부고를 전해들은 김정희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토해냅니다. 어찌하여 나는 죽지 않고 당신만 죽었소. 맹세코 내세에는 내가 아내 되고 당신이 남편 되어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아남아 이 비통한 슬픔을 알게 하리라. 통곡과 함께 써내려간 이 절절한 문장. 유배지에서 겪는 가장 큰 형벌은 배고픔도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조차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배형이라는 차가운 형벌 속에 숨겨져 있던 뜨거운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고고한 학자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으며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태어난 아이, 남편을 위해 천리길을 걸었던 아내, 그리고 엇갈린 편지 속에 담긴 눈물. 이 사소해 보이는 기록들이 모여 비로소 박제된 위인이 아닌 살아 숨쉬는 사람 냄새나는 조선의 진짜 역사가 완성되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역사는 승자의 화려한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버려진 곳에서 치열하게 일상을 지켜낸 사람들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처 다 읽지 못한 그들의 사연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과서 뒷면에 숨겨진 가슴 시리도록 생생한 역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다음 장도 저와 함께 펼쳐주시겠습니까?